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꽤 의미 있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15년 만에 최대 성장에 대한 성적표를 내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이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한쪽에서는 이 빅테크의 AI 투자에 대한 부담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비용에 대한 이 청구서의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짙게 깔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란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부담이 이쪽으로도 쏠리고 있으면서 하지만 반대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방산, 정유 섹터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또 섹터로 오늘 상대적인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 밑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의 영향은 어떨지 오늘 머니코드를 증권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증권주 섹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을 분석한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전반적인 업황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증권주를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7,000선 밑에서 움직이고는 있고 변동성은 굉장히 가파른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권 업종 자체적으로는 업황은 괜찮은 건지 이상 무인 건지 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증권사들이 1분기 때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증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쪽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증시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거래 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증권사들의 업황은 여전히 좀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도 사실 여타 다른 섹터와 비슷하게 고점 치고 내려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오늘 연구원님이 커버하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반기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 조정 받은 거는 아무래도 1분기가 보통 증권사들이 1년 중에 실적이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그런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에도 NH투자증권도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업황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평소에는 사실 하반기에 증권사들의 실적이 좀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배당 매력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역대 최고 수준에 이제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봤는데 직접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매력 어느 정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반대로 배당 수익률에 대한 지표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증권사들은 그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당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7.7%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역사적으로 사실 좀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바닥권에 좀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 업황과 더불어서 관련주의 흐름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반등 탄력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증권업종 그리고 NH투자증권 분석해 주신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선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갈게요.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어제와 다르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 크게 받아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함께 쉬어가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서 인텔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AI 투자 캐펙스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 가까이, SK하이닉스는 3.75%가량 하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심이 이렇게 안 좋게 변하면서 나머지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어제 3천억가량의 MLCC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판주로 동반 상승했던 LG 이노텍도 5% 넘게 밀리면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일제히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전 지주들도 함께 쉬어갑니다. 3% 가까운 하락 붙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LS 일렉트릭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는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까지 쉬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3.9%, LX 일렉트릭도 3.8% 하락 중이고 효성중공업도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이 2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었는데 오늘은 10%대 급등에 이어서 3%가량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경한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관세 관련된 이슈까지 추가가 되면서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을 2달여 만에 돌파했습니다. 이 영향받아서 방산주는 오히려 강세 탄력 붙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 하나 시스템 1.58%가량 오르고 있고요. 방산주뿐만 아니라 해운주,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까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까지 지나는 유조선이 피역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발전소를 타격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대응책을 내놨고요. 앞으로 대규모 공격이 이뤄질 것이다 라면서 금방 이뤄질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주들 HMM 4%, 현대글로비스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기술주가 쉬어가면서 많이 못 올랐었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반기에만 매출이 1조 원을 넘겼다라는 소식 나왔고 CDMO로만 매출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5조 원 영업이익 매출을 이번 연도 안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탄력 크게 붙고 있습니다. 7.54%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도 오늘 강합니다. 경기 방어성 성격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되는데 KTNG가 2%가량 오르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쉬어갈 때 오늘은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 위주로 그간 많이 못 올랐었던 제약바이오 업종 등 을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 보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들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장 초반 대비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씩 붙고 있다는 점인데요. HLB 그룹주가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 꽤 많습니다. HLB가 지금 항서제약과에 관련된 신약이 실사 단계에서 보류가 앞서 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이슈를 해결했다라는 소식과 더해서 단관한 신약 관련해서도 9월 내에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 HLB 그룹주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 제약이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도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1% 상승.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 기주들도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견조하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다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 급락 중인데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급감했습니다. 지금 노조 리스크도 하나의 리스크로 계속해서 해외에서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급락하는 영향, 오늘 로봇주들로 토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무벡스도 6%가량 빠지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8%가량 급락 중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쉬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까지 급락하는 흐름 나타납니다. 특히 장비단에서 파두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급등을 내려놓고 아쉽게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4%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3%가량 하락한 6,933포인트 지나가면서 7,000선을 내려놨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제 7,000선을 지지받으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또 장중에 7,100선을 돌파해내기도 했기 때문에 인텔의 호실적과 함께 7,000선을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장 출발부터 7,000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장중에 7,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하면서 6,920포인트까지 내려왔다는 점 확인되고요. 코스닥도 2.42%가량 빠지면서 7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입니다. 매매 동향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쉬운 점이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면서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시장에 나타났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지금 관세 리스크 때문일까요? 오늘은 8,9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4,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400억가량 팔면서 지수를 이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제 현대차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따른 영향 이렇게 분석하느냐고 바빴는데 대신증권을 대표적으로 좀 뽑아왔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74만 원으로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로봇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게 빠르게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고점을 쳤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줄곧 좀 내려서 고점 대비 한 40% 이상이 좀 눌린 그런 상황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 대한 그런 리스크, 노이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빠르게 선반영돼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온 부분도 있었죠. 게다가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쉬 가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은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우려보다는 어쨌든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라는 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걸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여전히 업종에서 탑픽이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신차 모멘텀이 있는데 그랜저, 아반떼, 투싼 이걸 좀 예상하시면 되고요. 알맥이라고 해서 로봇을 훈련하는 하나의 센터입니다. 이제 가동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피지컬 AI 향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피지컬 AI 전략이 구체화될 가능성. 결국 현대차는 피지컬 AI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이 끌어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풀려야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도 주목이 돼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느냐 향방이 좀 갈릴 것 같고요. 로봇 이벤트 대기하고 있다는 게 1년에 다 녹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이익이 3조 넘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 좀 부진했잖아요. 그리고 파업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말 신차 효과 이런 부분이 더해진다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건데 주가 반등의 요인들이 여기 두 번째 박스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 실현화된다면 현재 좀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74만 원으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저희 마켓나우 2부에 얼마 전에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나와서 현대차 그룹주의 대부분의 실적을 분석해드리면서 탑픽을 골라주셨는데 유진투자증권이 현대차 가장 높게 봤더라고요. 90만 원. 그리고 유한타증권이 현대차 가장 보수적으로 봤는데 한 57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원과 57만 원 사이에 있는 대신증권 오늘 골라봤고요. 7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밴드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목표 주가를 좀 내리는 증권사도 있었지만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 어려운 2분기 이제 실적을 건넜으니 좋아질 그 반등 모멘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현화될 수 있을지는 잘 지켜보고 또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벤트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엄청 는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2분기는 일단 일회성 비용 때문에
어찌됐건 좀 눈높이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계열사나 비계열이나 이런 물량이 점차적으로 좀 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운임도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좀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중국 차 수출이 이게 상반기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66%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차 수출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선대도 좀 늘고 있는 흐름들로 하반기는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내륙 운송도 그렇고 CKD 구조적 성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를 드리면 그걸 이제 그냥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 단위로 쪼개서 보내면 현지에서 그거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CK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보내서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보내서 현지에서 조립해서 판매한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현대글로비스는 패키징할 수 있고 해외로 운송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할 수 있고 그런 데서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도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본 거죠. 유류비가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타격이 있을까? 아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하는데 TC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배를 나르는 운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큰 배 같은 거를 운송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차 같은 것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유류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운임비가 올라도 이게 2달, 3달 있은 이후에 시차를 반영해서 요거를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류비 때문에 이러한 뭐 차를 날르는 선박 이런 배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 부담이 있더라도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 이런 부분 운임을 보상을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현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보상을 좀 운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선대가 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한 98대인데 이게 내년 말에는 120척으로 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선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긍정적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운임 지수, 해운 운임에 대한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류도 매출에 긍정적인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엄청나게 늘어난 매출액으로 앞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31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상당히 증권사에서 KB금융을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주주환원 정책에서 압도적인 환원율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이라고 했고 대신증권에서는 23만 2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자사주 매입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분기 중 추가 집행 금액만 최소 1,8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금 배당으로선 1조 한 6,200억 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한 2조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환원액만 보면 3조 한 7천억대 수준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바. 4분기에 최소 1,800억 원 정도 집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주가는 PBR 100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현금 배당에 대한 비중이 좀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가 하나 있고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PBR 1배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 때 사실상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보다 현금 배당으로 주는 게 훨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PBR 1배를 고려를 했을 때 현금 배당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다는 그 계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보시면 됩니다. 총 환원율 같은 경우에는 53.9%인데 굉장히 좀 잘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1배까지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사 대비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적극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2분기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비이자 이익이 굉장히 괜찮았고 증권 섹터가 괜찮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융사 중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그런 KB금융, 앞으로도 압도적인 현금 배당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서사도 기억을 하시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OCI 홀딩스 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후 약간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 4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흑자 전환했습니다. 1년 전보다. 그러나 키움증권에서는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이 실적 분석을. 근데 시장이 그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는 분석입니다. 테라서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말레이시아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용 고성능 폴리실리콘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쪽에 뭐 태양광 발전이나 아니면 이제 ESS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OCI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2분기에 600억 원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부진한 것을 미국 쪽에서 잘 막아줬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 고객사들과 LTA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기 계약을 잘 맺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또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내잖아요. 실적 추정치를. 그게 크게 빗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긍정적인데 미국 고객사의 LTA를 맺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추가 증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용이 이제 승천할 준비가 됐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과 그리고 28년까지 보면은 사실상 이제 폴리실리콘이 완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거의 팔려 나가서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좋은 이유가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증설하면 그 제품도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9년까지 매년 3에서 4만 톤 정도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2029년에 캐파가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 근데 이걸 충당시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제 자회사가 네오실리콘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2029년까지 어떻게 보면 캐파가 이제 완판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OCI 홀딩스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내는 웨이퍼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제작한 웨이퍼 구매 선호 이게 바로 그 얘기고요. 웨이퍼 판매는 내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년 내 웨이퍼 캐파가 3배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기초 소재만 제작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 고객사와 LTA도 많아지는 바 고객사들의 이제 든든한 협력 파트너로 부각됐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엔 기초 소재만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퍼 이런 쪽도 나아가면서 협력사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남기고 있다라는 거라서 이 아마 모멘텀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긍정적인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다 줬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테라서스 이쪽이 좀 부진한 거를 미국 쪽에서 좀 잡아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진했다라는 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도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4분기는 390억 원 정도 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부침이 있는 거는 플러스 되고 어쨌든 미국 고객사와 신규 수주 되면서 장기 계약 맺고 그리고 긍정적인 웨이퍼까지 산업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OCI 홀딩스 42만 원으로 올려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고 오늘 주가 급등의 이유가 이쪽에서 있다라고 점검해 드립니다.
두산 마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마켓 좀 조정의 폭은 깊더라고요. 그런데 성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북미 쪽에서 생산 지연되는 이슈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보를 위해서 전사적으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북미 생산은 이제 하반기에 좀 이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성 영업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 환급 8,100만 정도 달러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판가 인상 기반으로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멕시코 공장 있잖아요. 4분기부터 풀 가동될 예정이고 북미 단독 주택 여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단기 반등은 약간 어려워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전체 착공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산 마켓은 좀 여기 좀 이연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스키하게 느낄 수 있지만 확실하게 무언가 성장 방향성은 있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가 많이 밀리고 있지만 한 3거래 연속 좀 올랐거든요.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이후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이 포인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효성 TNC 만나볼게요.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올려 잡았더라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이쪽은 사실 이제 스펜덱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수익성이 내년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이제 발표될 건데 시장 컨센서스는 좀 웃돌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환율이 여기가 이제 스펜덱스를 이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이익 이런 부분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판가가 올라가고 BDO라고 해서 이거 핵심 원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성 TNC 스판덱스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핵심 원재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가가 오르니까 긍정적인 그런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원재료 가격이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유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 내 석유가 아니라 석탄 기반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이겠죠. 스판덱스의 스프레드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가는 주는데 가격, 판가가 인상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 요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판덱스 업사이클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45만 원 목표주가 상향했으니까 IBK 투자증권이 효성 TNC를 바라보는 실적 이벤트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7,000선을 내줬거든요. 이데일리 온 파트너는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 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며칠 동안 이제 그 외인들의 그 매수세가 이렇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조금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매매 동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뭐 개인들이 산다고 뭐 주가가 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주가가 정배율일 때, 정배율에 있을 때는 뭐 누가 사든 여튼 하여튼 모양새가 갖춰져 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 장세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보는 이런 박스에서는 개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은 오늘 지수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2시에 이 재산 분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저 반도체 하이닉스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다른 반도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그동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해오면서 다른 어떤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로봇을 필두로 해서 어제는 태양광, 그죠? 그리고 또 AI, 그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변압 전선 뭐 이렇게 지금 그동안 새로운 테마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테마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마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약간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봇이 올라왔으면 로봇이 하루 이틀 쉴 때, 그죠? 또 지금 어제 태양광이 움직이고 오늘 태양광은 계속 뭐 움직이지만 또 전선 관련한 종목들이 조정을 보고 또 해치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보면은 뭐 애국 테마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뭐 비비안다, NX다, 뭐 모나리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 관련해서 식량, 그죠? 미래생명 자원이다, 그다음에 고려산업이다, 한탑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지금 여름 특수로 해서 바세코라든지 위닉스, 그죠? 이렇게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떠냐면은 또 그 종목은 그 종목들 나름대로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또 더 특징적으로 순환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조선주거든요. 오늘 1승이 상한가를 가고 지금 현대힘스가 상당히 전체적인 시장의 놀이터 역할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제는 그동안 그죠 시장이 하락할 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져 있던 테마들이 이렇게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는 시장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고집하기보다는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테마가 조정을 보는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로봇이 요즘은 조정을 보면요. 기본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올릴 때도 10%, 20% 상한가를 치지만은 조정을 볼 때도 급격하게 막 10% 막 이렇게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파란색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뭐 그저 심장이 또 벌렁벌렁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조정을 보는 로봇이나 그죠? 전선 그죠? 이렇게 조정을 많이 보고 있는 어제 강했던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표가 안정된 모습으로 지금 보면은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태양광 관련해서 뭐 OCI라든지 SK 이트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솜씨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지금 양봉을 켜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장중 조정을 보고 주가를 높이 올린다라는 것은 좀 더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수고 많이 하셨고 날씨도 더우신데 그저 뭐 주식 투자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기대 심리를 높이시면 안 된다. 어쩌면 오후장에 그죠? 좀 더 또 강한 이런 어떤 하락들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분석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인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또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미국 빅테크 실적에 따른 시장의 영향 점검해 드립니다. 잠시만요.
관객들의 환호 속에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무대에 오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는 8세대 폴더블 폰 3종을 공개했습니다. Like any core infrastructure, its value lies in helping more people. That's why we are bringing Galaxy AI to more than 800 million devices within this year. 특히 처음 선보인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는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했습니다. 2억 화소 카메라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진과 영상 촬영은 물론 콘텐츠 제작까지 고려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갤럭시 Z 폴드 8은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201g의 무게를 구현했습니다.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에는 새로운 플렉스 티타늄 기술도 처음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7세대에 걸친 고객의 실제 사용 방식을 반영하고 혁신 기술을 이번 라인업에 집약했습니다. 플렉스 티타늄 기술을 더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구조와 힌지, 배터리까지 제품 전반을 새롭게 설계해 얇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폴더블 경험을 완성했습니다. 신제품에는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 에이전트, 제미나이 인텔리전스가 탑재됐습니다. 노태문 대표는 시장 경쟁력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서드파티 앱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앱 정합성을 맞추고 또 앞으로 발전되는 모바일 AI의 발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게 만들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떤 회사보다 삼성전자 갤럭시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언팩에서는 삼성전자의 첫 AI 안경인 스마트 글래스도 공개됐습니다. 사용자가 보는 사물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AI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제품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 사전 판매를 시작하고 다음 달 7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15년 만에 최대 성장이다라는 성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장이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또 나오는 이유 궁금하실 것 같고요. AI 시대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변동성 파고를 또 어떻게 넘어야 될지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알파벳, 오늘은 또 인텔, 줄줄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좀 희비는 엇갈리는 것 같고 온도차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밀리는 이유는 AI 투자에 대한 청구서 이게 이제 날아오면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 우선 어제 알파벳 그리고 투자 실적도 발표했고 투자 KPX도 발표했고요. 오늘 인텔 발표했고 또 다음 주 계속 연이어 있는데 29일 SK 하이닉스까지 저는 실적은 굉장히 견고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다 발표할 거라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근데 주가는 왜 이래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 외부 환경이 크죠. 이란 전쟁의 재발 우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100 이상으로 치솟은 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약간 좀 파랗게 질리게 한 어제 때문에 국내의 변동성,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국내 시장에 지금 사실 실적은 좋은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분명한 사실은 시장은 실적을 이기는 시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 돈이나 저는 꾸준히 국내에 수급이 될 거라 보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어제 알파벳이 원래 알파벳이 지난 4월 달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냐면은 1,800에서 1,900억 달러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1,950에서 2,050달러 그러니까 150억 달러 그러니까 22조를 추가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런 투자의 어떤 상향은 지금 알파벳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올렸습니다. 이 투자는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올해가 그 KPX를 보면 매출액 대비 38%까지 피크를 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피크를 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 투자 랠리에서 뒤처지면 회사의 생명은 끝이라는 절박함이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더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시면 탈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AMD가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에다가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 그리고 대신 우리가 만든 GPU를 써줘, 혹은 CPU를 써줘. 반대로 엔비디아는 베라라는 CP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도 TPU를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도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저 빅테크들 있잖아요. 오라클,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구글은 검색하고 클라우드하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하고 이커머스하고, 메타는 SNS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알파벳도 CPU 만들고 TPU 만들고 AI 하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각각이 AI 풀스택을 다 가지려고 해요. 네. 저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빅테크들이 각자의 영역에 사업을 하고 그들이 사업에 필요한 클라우드라든지 PC라든지 스마트폰을 웹에서 가져오는 시스템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무조건 발생했는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옛날에 그 영역이 다 무너지고 각자가 자기들이 AI 관련된 AI DC부터 CPU부터 TPU부터 다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요, 이전보다 급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그널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더 큰 호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반도체라는 디바이스를 공급자 입장에서만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저 기업들이 다 HBM을 요구할 거고요. 지금 당장 클로드하고 AMD가 HBM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 더 큰 호재가 올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해서 뭐 시장이 좀 오른 흐름들도 있었죠. 뭐 알파벳 자체는 부담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내년에 그래도 큰 폭으로 늘 것이다라는 네. 가능성.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을 언급해 줬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보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나온 네.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Q&A에 뚜렷하게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12%인가요? 갔다가 네. 2%로 쪼그라들었고 네. 물론 4%까지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격차 좀 컸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시장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 따라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더 힘을 낼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렇게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는 게 과연 실적으로 언제 나오는 거야? 네. 라는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이전에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던 경영 방식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자본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애플이요. 자기 자본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계속 배당을 했던 기업입니다. 오라클도 그랬습니다. 네네네. 이 두 개 기업의 공통점은 AI 시대에 이 급격한 시대에 왔을 때 투자할 재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다른 빅테크들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뭘 하냐 하면은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시장에 조달을 해서 다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 돈까지 말라버렸어요. 네, 회사채 같은 거. 네. 네. 세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걸 순환 투자라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트로픽을 만든 클로드를 만든 클로드 같은 경우는 AMD로부터 투자 재원을 받거든요. 요즘 엔비디아도 잘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자기들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를 만든 오픈AI 같은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시장에 있는 채권이나 여러 가지 돈 다 끌어 쓰고 네. 지금은 자기들끼리 서로 투자하면서 가는 정도까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자본의 룰이 지금 상당히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우리나라 지금 요즘 제조업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럼 그들이 멍청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때려받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인텔 실적을 보고 지금 구글도 실적을 내놓은 걸 보면 알파벳을 내놓은 걸 보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지금 CFO들 발언들을 잘 보면 우리가 AIDC를 좀 더 빨리 만들고 더 많이 만들었으면 더 실적이 좋았을 것입니다라고 IR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이야기 하면 다시 더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서두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과잉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투자 안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걸 굉장히 맞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AI 풀스택을 다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각자가 만들려고 예. 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는 어마어마한 예. 기회가 온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전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최근 제가 우리가 보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정도 뭐 반도체 피크로부터 시작해서 뭐 주가도 한 40%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되긴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루머에 굉장히 시달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루머를 처음부터 일으킨 모건 스탠리조차 이틀 전에 반도체 공급 28년까지 계속 부족하다는 스스로 이율 배반적인 리포트를 내는 상태까지 온 상태인데요. 반도체는 견고합니다. 28년까지. 이건 이 부분은 현재 미국의 빅테크 M7이 투자하는 것이나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나 산업 전반의 변화를 다 고려했을 때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2028년까지는 견고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8년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그 부분이 듭니다.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제는 또 올랐다 오늘 또 빠지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수급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저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 날 이제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되고 나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은 여러 데이터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다 같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는 특이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본주를 산 사람들이 얼마나 레버리지 ETF를 같이 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네네. 그 기간 동안에 본주를 산 개인 투자자가 한 35조 정도를 사들였는데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약 16주를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 17% 정도를 본주를 투자한 개인이 레버리지를 같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17% 레버리지 ETF를 사버리면요. 이 17%의 변동성이 본주의 변동성을 충분히 흔들고 남을 정도로 흔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속보로 지금 31일부터 레버리지 ETF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를 네. 한 달 땡겼다 발표한 거잖아요. 네. 정부가 급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그게 방증하는 이유고요.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라 보는데 지난 6월 초부터 7월 지금 중순까지 약 45일간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삼전 닉스를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이 약 45조 정도 됩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35주치를 사들였어요. 근데 그 한 달간 삼전직스가 한 평균 35% 정도 빠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벌어갔느냐?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볼 때 한 20% 이상 벌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10조 이상 벌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다 매도했을 쯤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버블론이라고. 그러니까 더 저점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저점으로 갔다고 판단될 때 이틀 전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23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수급은 28년까지 공급 부족이라는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놀아나고 있는 놀아나고 있는 거죠. 느낌이 왜 이렇게 진하게 들고 있는지.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뭘로 보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짠 판에 놀아나고 있다. 놀아나고 예.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속상한데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가져야 될 저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자. 그러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러니까 실적에 경고하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그들이 파놓은 여러 가지 함정이나 어떤 계획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외국인 판에 놀아놨다고 딱 들으니까 정말 기분은 나쁘네요. 근데 이게 또 큰 손과 덤빌 수가 참 없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그렇죠. 굉장히 저는 필요할 것 사실 같기도 하고. 네. 뭐 코스피의 2, 3천 시대 때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놀아난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전체 자본시장 시가총액이 한 3천조가 안 될 때는요. 외국인 지분 한 100조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천 시대, 7천 시대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거의 7천조 이상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0조 정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달간의 사태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취약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어쨌든 정부와 기업들은 AI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는데 오늘부터 언제까지죠? 다음 달 3일까지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거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동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해진 의장, 정의선 회장 이렇게 다 동행을 한다면서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AI 공급망 외교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뭐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죠. 그리고 GPU의 젠슨 왕이 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분야의 샘 올트만과 그다음에 엔트로피 대표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각계 분야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게 지금 어떤 변화냐면 제가 볼 때는 AI 산업이 이전의 산업은 AI 모델 기업 따로,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기업 따로, 그리고 반도체 기업 따로,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CPU 기업 따로 개별로 경쟁하던 시기가 한때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모델을 하나의 풀스택으로 채적하는 구조로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걸 풀스택을 가지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젠슨왕,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그리고 그쪽은 또 누가 모델의 손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트너를 구축해 나갈까의 경쟁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 누가 누구와 파트너를 하고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는지를 보는 게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빠지는 이유가 더 있거든요. 첫 번째 금리입니다.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보는 이제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80%로 올라가는데 네. 1주 전에는 52%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네. 1주 만에 이게 80%로 높아졌는데 금리의 우려. 금리가 일단 뛴다고 하면 시장이 발작을 하죠. 두 번째는 이란 전쟁입니다. 네. 맨날 뭐 끝난다 하지만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타격하면서 이건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AI 반도체에서 성과를 내면 이런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네. 뭐 이란 전쟁은 저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11월 중간 선거에 중요한 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우려할 만큼 오래 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금리인데 우리나라 금리 올렸잖아요. 네. 미국도 하반기 금리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하반기의 대응은 금리를 이길 종목, 이기는 섹터와 금리를 이기지 못할 섹터를 빨리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0.25% 정도 오를 거니까요. 그러면 여전히 AI 반도체 유효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금리에 취약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좀 금리에 민감한,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밸류 가치 투자를 하는 쪽은 조금 고민을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근데 이길 수 있는 좀 섹터들은 좀 구분해내는 것이 하반기에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 투자 시 챙겨야 할 요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금리, 그리고 중간 선거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보면서 시시각각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변동성을 이기는 길이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둡기 때문에 요소 좀 챙겨드렸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피해가야 할 부분 그리고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빅테크 실적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주근 리덕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관세 우려와 기술주 급락이 겹쳤습니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도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관세 부담이 부각됐고 미국 기술주도 현금 흐름 악화 우려가 제기되며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58%, 코스닥은 3% 넘게 밀리면서 계속해서 장중 3%가량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 6,900선까지 내려놓으면서 코스피 6,84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70선 내려놓으면서 765포인트로 내려앉았고요. 코스피 200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오늘 대형주, 특히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차도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코스피 200은 4%가량 밀립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 나타나는데요. 또 아쉬운 점이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끝내고 오늘 다시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조단위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인데 오늘은 1조 1,0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도 7,8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오늘 개인이 약 2조 원 가까운 대거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중동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464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담간한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이 미국 FDA 허가 심사의 막바지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HLB는 경구용 표적항암제 리라푸그라티닙의 허가 심사 마지막 공식 절차인 레이트 사이클 미팅을 별다른 이슈 없이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트 사이클 미팅은 FDA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심사 과정의 쟁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허가를 전제로 제품 라벨과 시판 후 안전관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단계인데요.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허가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HLB를 비롯한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장중에 17%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아쉽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3.67%가량 상승한 31,1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HLB 제약의 주가도 10% 넘게 상승하고 있지만 장 초반 상한가를 터치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쉬운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930원 선 거래되고요. HLB 생명과학도 장 초반 상한가 도달했었지만 현재 시간 5%가량 상승 2,15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당초 8월 중순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달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증권계좌에 현금 3천만 원을 예탁한 투자자만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서 상장된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와 미국 증시의 디렉시온 테슬라 2배 ETF 등 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소 매매 수량도 기존 한 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존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37%가량 하락하며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25만 5,7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 넘게 밀리며 182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군이 중동 지역에 전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방산주가 급등했고 투자 심리가 국내 방산주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브렌트유는 7% 오른 배럴당 100달러에 WTI는 6% 상승한 9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5월 22일 이후, WTI는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흑해까지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 3곳에서 동시에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05만 원 선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 100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간 천공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77만 7천 원 선 거래됩니다. 하나 시스템의 주가는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천공 밸류체인단 안에서 하나 시스템 홀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6만 9,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롯데의 주가도 0.6%가량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이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알파벳의 투자 규모 확대 그리고 인텔의 실적에서도 빅테크의 투자 규모 확대가 나타났지만 일단 시장은 현금 흐름이 좀 막혔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기술주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장 대응 방안 잘 마련해 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상당한데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전반이 부진합니다. 현대 오토에포 장중에 8%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 피지컬 AI 섹터 최근에 상승한 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곧바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물산까지 오늘 함께 밀리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탑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반도체 투탑 오늘은 또 밀리더라고요. 지금 레버리지 ETF 규제 얘기도 나오는 만큼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 있을지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미 예보를 드렸습니다. 이 역사상 항상 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의 고점이 출현했고 주가의 고점이 나온 뒤에 진바닥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대응하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계속 이런 과정 속에서 하락이 더 기니까 맨날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자,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는 정말 단기적인 단타죠. 하루 반나절 단타를 치던가 아니면 최소한 연말까지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오시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갖고 있죠.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위에 워낙 매그니피센트 7이 있기 때문에 뭐 초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대만의 TSMC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아니고 제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보면은 전부 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4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승이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3월 말에 20주선을 깨트리려는 페이크를 준 다음에 거기서 쭉 급등했죠. 자, 지금 그 급등을 한 뒤에 처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10주선이 깨졌습니다. 지난주에 10주선이 깨지고 나니까 이번 주에 10주선 저항받고 있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적이 아군으로 바뀌고 아군이 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군이었던 10주선이 적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20주선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 4월 달 상승한 뒤에 처음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일본의 키오시아 홀딩스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약하죠. 20주선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4월 달에 시작된 상승이 20주선에서 시작된 상승이 4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만 3개월 만에 20주선에 닿습니다. 그렇죠? 지금 4월 달에 시작한 부근까지 내려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4월 달에 시작한 부근이 아니라 4월 달에 시작했던 같은 이동 평균선에 갔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보세요. 2026년 4월 달이죠. 이번 연도. 4월 달에 20주선을 딛고 시작한 상승이 지금 20주선까지 내려갔습니다. 20주선 테스트를 가고 있죠.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20주선 깨지니까 지금 20주선 저항받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센 순서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옥시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강한 1, 2, 3, 4순입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버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20주선까지 빠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20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주선 테스트를 뭐 이번 주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20주선을 가까스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만약에 20주선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오시아홀딩스는 압박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 처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시작된 이 랠리에 대한 훼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눠야 될 때고, 그리고 지금 하락세가 지금 완연하니까 항상 얘기 드린 거예요. 하락세란 무엇이죠?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다. 그러니까 상승이 짧으니까 정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트가 아주 짧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3거래일째 밀리면서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 내던지고 있고요. 한편 최근에 호실적 발표했던 LS일렉트릭 오늘 밀리면서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31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오늘 빠지는 이유가 있는지 팔아내는 이유가 있는지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고수들 기분 좋게 수익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LS일렉트릭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LS일렉트릭 오늘 고수들 팔아내는 이유가 있는지 보유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햇빛이 비치니까 나가서 놀아라. 지금 실내체육관 갈 때입니다. 폭우가 내리니까요. 자, 지금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이렇게 3총사죠. 자, 이 중에서 강도로 이것도 볼까요? LS일렉트릭이 일단 가장 기술적으로 강합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해성중공업이 조금 더 강하군요. 자, 주봉인데요. LS일렉트릭. 일단 3사가 전부 다 뭐보다 약해요? 아까 전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보단 얘네가 더 약해요. 아까 보셨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오시아, SK하이닉스는 20주선 빨간색 위에 있었죠. 지금 전력 3사 중에서 가장 강한 LS일렉트릭이 20주선 밑에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보다도 약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제일 약한 삼성전자보다도 전력주에서 가장 강한 LS일렉트릭이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약세를 보이면 전력기기 3사는 위에서 압박을 더 받겠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지금 머리 위에 더 강하게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요. 자, LS일렉트릭은 이미 3주 전에 20주선이 붕괴됐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강약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약한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종목, 그리고 내 거보다 더 강한 이 지수에 비해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LS일렉트릭이 전력기기 3사 중에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하다는 거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효성중공업은 더 약해요. 지금 60주선 근처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요. 60주선 이탈됐어요. 그렇죠? 지금 강약으로 따지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시나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옥시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순이에요. 전력이고 뭐고 섹터 안 나누고 말했을 때. 그럼 이제 반도체 주식이랑 코스피 지수가 조금 흔들려 버리면 제일 꼬랑지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70만 원 초반대 테스트 간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위크 포인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거라는 거죠. HD 현대일렉트릭은. 자,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기기 3사 중엔 가장 강하지만 4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 이게 지금 4월 달에 10주선에 시작됐는데 이미 20주선을 분거했다는 거는 얘는 4월 달에 시작한 상승이 이미 훼손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매수의 기회가 아니에요. 이미 매도하고 다 손 털고 나왔어야 돼요.
손 털고 나오고 새롭게 매수의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지금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초고수의 매도는 올바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주식 고수들의 전략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버블맵 통해 자세한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방 압력이 더 강한데요. 4% 가까이 밀리면서 6,80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3.4%가량 빠지면서 7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블맵 통해 자세한 섹터별 분위기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크기가 시장에 관심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반도체가 가장 큰 원으로 포착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4% 정도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전자까지 함께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상승 랠리를 달렸던 AI 로봇 쪽도 오늘 차익 실현 물량 강하게 출하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그래도 빨간불로 포착되는 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순환매 성격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이 섹터 내에서 HLB 그룹주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 밖에 방산 쪽도 강합니다. 간밤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급 타격을 또 가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방산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방산주 이 하락장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섹터별 분위기 간략하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 중에서도 좀 참고해 볼 만한 섹터와 또 개별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강하긴 한데 사실 지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4월 달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지금 훼손될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 주가의 고점이 높아졌는데 이 지금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그 예고를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증권사 보고서에서 뭐가 괜찮니, 뭔 만이니 15,000원이니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장치를 만들어서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감정을 완전 배제하고 저도 그냥 인간이니까 그냥 저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흔들리려고.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고점의 신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뛰어드는 건 바보짓이죠. 자, 지금 WTI, 두바이 이건 지금 다우 산업이에요.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 두바이유 3대 유종이죠. 지금 두바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브렌트유랑 WTI가 위험합니다. 브렌트유가 100.69, 100달러 돌파됐죠. WTI가 92.19인데 지금 타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게 문제죠. 유가 차트가 너무 좋으면 우리가 위기잖아요. 유가에 투자하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이제 이 기름을 넣고 기름에서 나오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고 지금 입고 있는 거 다 지금 원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화학 제품들. 그렇기 때문에 다 연동이 돼요. 그럼 또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럼 위축이 되겠죠. 자, 브렌트유가 일단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120달러를 갔다가 딱 2022년도 3월 달 가격에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한 타이밍 쉬었는데 문제는 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뭐 오르는 이유는 또 갖다 붙이면 나름이죠. 뭐 지금 이란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니 곡괭이산을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려니 뭐니 지금 사우디한테 이제 핵발전의 여지를 주면서 우라늄 농축을 하라고 했다. 그럼 이란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사우디는 저기 놔두면서 우리도 개발할래? 이러면 이제 이 중동에 또 엄청난 그 불확실성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유가가 자극이 되겠죠. 뭐 그런 거는 다 사실 여기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걸 몰라도 아니 정세까지 우리가 뭐 솔직히 알아야 돼요. 뭐 관심 있는 분이야 그런 걸 얘기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뭘 사우디가 어쩌고 빈살만이 어쩌고 정세 그거를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먹고 살기 바빠도 잠깐 이거 보면 다 되는 거예요. 브렌트유가 살아나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몰라도 이란 정세 알 필요 없이 내가 정세를 무슨 말하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토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사회학자로서 토론할 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 어쨌든 브렌트유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20개월선 위에서 쌍바닥을 찍고 W자죠. 찍고 다시 올라가면 이번에 120달러를 두 번째 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3월 달 정도에 기록했던 3, 4월 달에 기록했던 그 고점을 두 번째 찌르기 때문에 이 벽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 달에 한번 두들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뚫릴 확률이 있는 거죠. 뚫릴 확률이 없어도 일단은 120달러까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20% 정도는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WTI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WTI도 똑같아요, 지금. 2022년도 3월 달에 고점이었거든요. 이번 연도 지금 3월 달에 여기를 두들기고 밑으로 한번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발판이 마련됐거든요. 여기를 둘 다 브렌트의 WTI가 만약에 뚫어낸다고 하면은 진짜 위기죠. 신고가가 돌파가 되니까. 그럼 이제 유가가 이제 신고가가 돌파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비 효과로.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나마 좋은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지금 제일 강한 게 SK 이터닉스잖아요. SK 이터닉스도 오늘도 2%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신고가가 돌파가 됐어요. 신고가가 돌파해서 아주 지금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좋은 게 태양광 밸류체인에 있는 OCI랑 OCI 홀딩스잖아요. 특히 OCI 홀딩스. 이거는 지금 밸류체인에서 폴리실리콘 원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 장악한 시장을 깨트리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20개월 선을 이제 돌파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더라도 대장주가 누굽니까? SK 이터닉스죠. SK 이터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한 신고가를 갔는데 OCI 홀딩스는 이제 20개월 선 돌파하고 있죠. 이제 상승 추세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이터닉스의 어떤 상승폭이라던가 이 전고점 돌파한 게 다시 도루묵이 돼버리면은 OCI 홀딩스는 여기서 급락을 하겠죠, 다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대장주와 2등주, 3등주를 가려놓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조금 득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아까 전에 말했듯이 추세선을 깨고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꼬마 버블로 한전 KPS 이런 원자력 관련주 이런 걸 한번 볼 텐데 자, 이것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장이 약하면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자, 지금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원자력 관련주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은 다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라 주의 마지막이라 주의 종가가 결정되니까 이번 주에 봉이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큰 흐름은 월봉으로 볼 수 있겠죠. 현대건설 일단 20개월 선까지 왔는데 이번 연도에 10개월 선 깨진 적 처음입니다. 이번 달에 현대건설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한전 KPS도 어디까지 왔죠? 20개월 선을 2024년부터 지지를 했는데 지난달에 깨져서 밑에 60개월 선, 120개월 선까지 갔어요. 2년 만에 가지도 않았던 곳에 간 거예요. 지금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20개월 선 깨졌어요, 이번 달에. 이거 2025년도 이후에 처음 깨졌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원자력 관련주들 전부 추세 훼손이 일어났죠. 최대 2년 안에 다 추세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추세가 다 훼손됐다는 거. 자, 어쨌든 한전 KPS는 밑단까지 이제 가서 60개월 선, 120개월 선의 지지를 지금 그 확인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다. 한번 전열이 지금 뒤로 밀렸어요, 전선이. 일단은. 어쨌든 간에 원자력,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뭐 일단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끌어당겨가지고 전력을 지금 뭐 해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구글, 뭐 테슬라에서 뭐 잉여 현금이 줄어들 정도로 투자한다. 거기서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원자력 같은 꼬마 버블이 조금 반등할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전선을 2, 3보 뒤로 후퇴해서 뒤로 밀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처음 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 닿는 특히 월봉 같은 장기 추세에서 10개월, 20개월, 60개월, 120개월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60개월, 120개월 선이 단계 한전 KPS가 2024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라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 뭐 며칠 전에 얘기 드린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얘기에서 드린 거거든요. 요거는 오늘 꼬마버블은 아니지만 꼬마버블이라고 며칠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랑 기술적인 어떤 유의한 비슷한 게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SM 같은 경우도 엔터주도 그래서 얘기 드린 거예요. SM이 이 10개월 선을 깨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SM에 있는 지금 예를 들어 뭐 저기 위부터 슈퍼주니어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기 젊은 저 가수들까지 있잖아요. 그 가수들 다 지금 가수 오늘 당장 그만두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아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접어서 밥그릇이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게 깨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꼬마버블로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뭐 저기서 밀려나면 YG도 마찬가지거든요. YG가 여기서 깨지면 저거는 진짜 블랙핑크 완전 탈퇴하고 지금 엔터 사업 접어야 그 밑으로 가는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그 밑으로 가면 코로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원자력도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전 KPS의 연봉 최대로 긴 거 하나 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전 KPS 연봉인데 이건 뭐 가끔만 보면 돼요. 2017년에 보면은 이 핑크색이 10년선이거든요. 10년선 밑으로 간 다음에 2017년부터 무려 9년 동안 밑에 있다가 마치 매미 같죠. 땅 속에 있다가 이제 작년에 머리를 딱 10년선 위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로 진출하려다가 지금 2년 연속 밀렸잖아요. 근데 밑에 어쨌든 간에 10년선 지지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 9년 만에 다시 한번 올라와가지고 10년선 위에 이 지지는 해놨기 때문에 밑단이 이제 10년선인 거예요. 저항이었다 지지가 됐잖아요. 여기를 깨면 이제 한전 KPS는 아예 그냥 2년 동안 생겼던 모멘텀이 싸그리 없어지는 건데 그것까지 상정하기에는 이제 그쵸 원자력 발전의 어떤 대명사가 일단 발단은 걸었다, 발동은 걸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엔터테인먼트랑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밀리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깨지는 거라 거의 최후방 절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기본적인 반등은 일어나고 거기서 조금 시장이 도와주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꼬마버블로는 원전,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한전 KPS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뭐 역시나 급락이 나오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고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21번째라고 합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쯤 이제 변동성이 축소가 될런지 이거는 뭐 떨어지고 내리고 이거는 주식시장의 특징인데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 이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변동성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뭐 보고는 있습니다. 뭐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 그 중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시장 자체적인 문제, 자체적인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이제 해외 증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유가 또 유가나 물가나 금리나 환율 이런 좀 매크로 지표들이 좀 이렇게 갈등을 맞는 그런 양상에서 나오는 그런 좀 조정 하락 이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좋든 싫든 간에 일단 전자닉스가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와야지만 우리 시장이 좀 반등 그리고 확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번 주를 통해서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관찰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 전자닉스 외에 다른 섹터들도 일부 좀 개별적인 그런 좀 자극에 의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좀 확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뭐 시장이 좀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나왔었던 게 이제 구글 알파벳 실적이고요. 오늘은 이제 인텔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뭐 이렇게 환호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했었던 게 뭐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고 뭐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국면에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M7이죠. 하이퍼스케일러들 쪽으로의 투자 심리가 올라가면서 반도체의 어떤 이 선호도가 좀 반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반도체 기업들한테 투자는 지속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뭐 좀 맘 편하게 봤는데요, 시장. 어제 뭐 정말 한 2달 만에 정말 시장을 맘 편하게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은 조금 뼈 아프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난번에 저점을 깨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게 좀 W자 형태의 어떤 잦은 그런 변동에 의해서 7월 말까지 바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다음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뭐 사실 이렇게 생각만 쉽지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략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여기서 좀 관망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고 이제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한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런 좀 뭐 인프라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이제 조금씩 분산을 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은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잦은 변동성에 내 계좌도 잦은 변동성에 맞는 변동성의 변동성으로 맞으면 결국에는 낭패를 보는 일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하면 계좌 포지션을 크게 움직이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단기 매매보다는 관망이 조금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좀 어제 상승에 이은 오늘 하락이 좀 뼈아프긴 합니다만 이 또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오늘 장을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추락은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뼈아픈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도 사이드가 또 발동되다 보니까 마음이 또 언짢으실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25만 원, SK하이닉스는 180만 원서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주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이게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지난주에 제가 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개년 합이 1,400조에서 1,450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뭐 1,150조 혹은 1,200조 정도를 좀 가늠을 하는데 이 3년치 영업이익의 합을 시가총액이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회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좀 변동성이 좀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힘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시감이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 그리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좀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이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 유가나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일본 특히나 이제 그런 유가 수입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뭐 비중 축소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뭐 선물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현물과 선물을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포지션이 어쨌든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이 지지 그리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더 많았다라는 점으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제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그런 변동성의 펀더멘탈에 수렴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 보니까 또 호재, 악재 이런 또 시각도 엇갈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쨌든 뭐 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나왔었던 이제 인텔의 실적과 인텔의 컨퍼런스 콜 그리고 어제의 알파벳의 이제 그런 좀 실적을 좀 조금 놓고 뜯어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렇게 큰 기업들이 뭐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하나도 없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도체 혹은 이 AI에 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는 지속적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거나 그 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뭐 제미나이를 뭐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미나이의 좀 서비스를 우리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제미나이 쓰지 마시고 클로드 쓰십시오, 챗 GPT 쓰십시오. 이럴 일은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는 다음 주에 있을 또 이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오해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은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전력 기기부터 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뭐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플러스를 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뭐 반도체도 역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시장의 충격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거지 개별적인 이슈로 뭔가 돌려 세울 만한 펀더멘탈을 꺾을 만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3개년 영업이익의 합 굉장히 좀 신뢰도 높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W자 형태를 좀 그려가면서 반도체 이 투탑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줄여내면서 신뢰 있는 구간을 확보하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내려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가격에 따른 가격 변수에 따른 시장의 관심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자본 지출이 조금 구체화되는 시기가 와야지만 소부장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반도체 투탑, 전자닉스의 그런 좀 바닥 확인 그리고 반등 확인이 돼야지만 반도체 소부장들도 반등다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대부분의 영역 섹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대차가 8% 급락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로 좀 대표하는 네. 또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로봇주가 어제 가파르게 올랐다가 어제 상승분을 다 되돌리면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지컬 AI 로봇주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사실 주가가 이렇게 따지면 거의 못 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로봇뿐만 아니죠. 지금 네. 뭐 우리 시장에 과매도가 아닌 종목이 없고 뭐 저평가가 아닌 종목이 거의 없을 만큼 이제 가치와 주가를 다 반영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 드는데요. 현대차가 저는 이번 변동성,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이번 뭐 전자닉스 쏠림의 가장 큰 피해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어쨌든 예상만큼의 뭐 좋지 않은 실적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재료 공백, 어떤 시장의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이제 그런 수급에 놓여 있다라는 것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100%
완성차로 바라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로보틱스, 피지컬 AI 쪽이 얼마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그래야지만 이제 멀티플, PER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논리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재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계열사들 전반적으로도 조금 반등이 조금 더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이제 삼성전자발 피지컬 AI에 좀 자극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종목들 바닥 대비 한 50%씩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그 상승폭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없고 이런 내러티브 그리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방 경직이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새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뭐 매월 2개 이상의 그런 일정상의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된 그런 일정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언급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로보틱스 통합 컨트롤 타워를 출범을 시키고 19조 원에 달하는 이제 데이터 팩토리에 대해서 좀 연결점을 좀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뭐 찐 바닥은 확인한 이제 그런 수준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 로봇 이거 올라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죠. 향후에 그 전에 놓였었던 위치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과연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로봇의 이벤트는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의 휴머노이드 출하 속도 정도만 준다라고 하면 뭐 간접적으로 우리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모델 X와 S의 어떤 출하량을 감소시키더라도 휴머노이드 양산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뭐 7월 말 8월 초가 되면은 초도 생산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좀 뒤로 밀리면서 좀 쑥 들어가 버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상장 이슈도 하반기 뭐 늦어도 뭐 9월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초읽기 혹은 스케줄이 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다른 좀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뭐 인수합병이 됐던 간에 혹은 이 19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 금액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로 지금 당장 로봇주 어제 올라서 엊그제 올랐고 오늘 많이 빠졌으니 지금 뭐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좀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좀 이 뉴스에 맞닿아 있는 쪽은 삼성 쪽이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또 SPG 이렇게 좀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로 보유하시거나 또 혹은 ETF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뭐 지정학적 리스크 당연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에너지, 방산, 정유 섹터가 좀 돋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럼 이 안에서 관심 섹터를 가져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올해 적어도 올해까지 뭐 늦어도 뭐 내년 한 1분기까지는 뭐 반도체만 보셔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지 혹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줄이려는 이제 이런 좀 장치로서 어울릴 만한 좀 섹터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정유인 것 같아요. 정유주가 움직이면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에너지 그리고 뭐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그 뒤를 따라 오르고 신재생이 오르면 그 뒤에는 2차 전지가 오르고 2차 전지가 오르고 나면은 뭐 한전을 비롯한 이제 이런 좀 에너지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홍해도 막혀 있고 호르무즈도 막혀 있고 흑해도 막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 일본 이런 유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리스크가 큰
이런 익스포저가 나타나 있는 익스포저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유주 정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몇 안 되게 AI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이자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정유주, 그래봐야 4개밖에 없죠. 직간접적으로 GS와 HD 현대, SOL,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이제 61선 부근에 있거나 신고가 부근에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을 좀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단편적으로 확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유주가 어려워 보입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보유분, 내 창고에 가지고 있는 기름이 예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유가에 비해서 저렴한지 비싸게 있는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역시 이제 보유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나눠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현금이 들어온 이익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보유 평가 이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비중을 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가가 지금 WTI는 아니겠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불을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유주들의 저장 창고에 있는 기름은 플러스로 잡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정제 마진이죠. 비축유를 거의 대부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국가들은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정제를 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비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정유주들의 가동률을 보면은 거의 100%가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를 봤을 때는 정제 마진도 상당 기간 플러스 쪽 더 높아지고 이쪽에서 또 병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정유주들이 하루 이틀 유가가 오른다고 오르는 그런 단편성보다는 정제 마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정유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종목들, 물론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가의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관심 섹터, 정유 섹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많이 이제 급락하고 조정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걸 픽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또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했을 때 혹은 정상화 과정을 밟았을 때 또 수익률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관심 섹터는 정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앞으로 나올 정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 공개됐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 첫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주택수만 따지는 현행 세금 제도가 오히려 고가 1주택 투자를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집이 한 채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이라면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급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인다. 현재 신도시 착공까지 약 60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산층도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실제 주택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셋째,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세값과 아파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일반 전세 대출은 조의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수요자와 서민층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결론은 분명하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고가주택과 투기성 수요에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율과 대출 규제 기준은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네, 시장 급락 때문에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다라는 점 저희가 속보로 알려드렸고요. 코스닥도 지금 현재가 장중 저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깊어지면서 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두 종목 다 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9%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변동성 파고도 잘 넘어야 되는 그런 리스크 관리 그런 시대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도 실적과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